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4월 28일 서울시 제5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총 상정 안건은 얼마나 됐습니까? 총 5건이었습니다. 네. 가결이 3건이었고요. 보류가 2건 있었습니다. 네, 가결된 안건부터 살펴볼까요? 영등포 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지정 그리고 세부개발계획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바로 영등포 로터리 일대입니다. 네. 바로 이 지역은 올림픽대로나 여의도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여의도의 국제금융 배후지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의 특별계획구역 및 그리고 세부 개발 계획안이 바로 도건이 심의를 전격 통과하게 됐습니다. 향후 지하 3층 그리고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은 88세대가 들어설 예정이 있고요. 오피스텔 380 그리고 판매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주변의 보행자를 위한 보도도 조성될 예정이고요. 경관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의결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었던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겠고 또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 로타리 일대 주로 상업시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주거시설이 들어서는군요. 그런가 하면 지하철 5, 7호선 군자역 주변도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여기는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지역은 이제 천호대로변으로 지어진 지역인데요. 네. 약 한 100m 거리에 지하철 5호선이나 7호선 군자역이 있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경복궁이나 창경궁 그리고 창덕궁 같은 고궁이라든지 명동, 동대문 같은 주요 도심 관광 지역과 아주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인데요. 외국인 관광객에 따른 숙박 수요가 향후에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군자역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결정의 주요 내용은 해당 용도를 관광 숙박시설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받아서 용적률을 747%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근본 결정에 따라서 지상 17층 그리고 객실 규모는 115실 규모의 관광 숙박시설이 신축 건설될 예정이 있고요. 주변의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더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침체되어 있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군자동 473-21호 일대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서는군요. 네. 한편 강남 개포 택지개발지구 내 잔여 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도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개포 지역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원래는 88년에 택지 개발이 완료된 일원동 대청마을이라든지 또 개포동의 구마을 그리고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일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한 내용입니다. 개포지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 그리고 일대로 강남의 공동주택사업지구 등 이제 대단위 개발에 따라서 배후 지원 기능 확보를 위해서 소규모로 주택 건설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근린상업 기능의 강화가 필요했던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도건이 주요 결정 내용은 일원동이나 개포동 내의 주택 용지에 근린생활시설 용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고요.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허용하되 기반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지별로 건립할 수 있는 세대수를 10가구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주변 지역 여건에 비추어서 좀 불합리하게 결정돼 있었던 구마을의 6개 필지에 대해서도 용도 지역을 조정해 준 것입니다. 지역 여건이나 필지별 특성을 고려해서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그리고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이번에 결정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유재산권을 강요받던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부분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28일 있었던 서울시 제5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봤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속보 관련 후속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2시 18분경에 남산 케이블카 점검 작업 중에 추락 사고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부상자 1명이 구조가 완료됐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정상 운행이 되고 있고요. 다행히 부상자를 구조할 수 있었고 사망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케이블카 점검 작업 중 추락 안전사고가 있었는데요. 부상자 1명이 구조가 됐고요. 케이블카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시장의 이슈 알아봅니다. 일명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 분양 계약자들이 취득세 중과에 반발해서 집단 소송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파텔은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롭게 부르는 시장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이긴 하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주택에 비해서 많게는 4배가량 비싼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거용과 업무용 가리지 않고 이제 주택 외에 매매로 분류돼서 취득세 4%,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0.2%, 그리고 지방교육세 0.4%, 그러니까 총 한 4.6% 세금을 물리고 있었는데요. 네. 이는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취득세 1.1%에 대비해서는 4배가량 더 비싼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아파텔 분양 계약자들의 모임인 전국 아파텔 입주자 연합회가 드디어 이제 세금과 관련돼서 집단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의 오피스텔 소유주 182명이 취득세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들은 지난 3월에 경기도청에 취득세 경정 청구를 요청을 했지만 경정 청구는 기각됐고 현재 조세 심판 청구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연합회는 조세 심판 청구 역시 만약 소득이 없을 때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파텔은 실질적인 주거 상품이고 이 주거용 네. 오피스텔은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 등이 주택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 취득세만 업무 시설로 매겨져서 조세의 실질주의와 과세 형평성 여기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차별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고 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신규 분양을 6만 원이나 공급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 민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품인데요. 네. 취득세 차별은 현행법상 규정된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입주자들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토교통부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및 규제 완화 추세와는 좀 역행한다는 것이 시장의 의견입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아파텔은 주로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바닥 난방을 정부가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무공간 의무건축 규정도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 2000년 이후 또는 저금리 기조가 주택시장에 흐른 다음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집중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최근 많이 공급되기 시작했었죠. 세금과 관련된 규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지만 민원은 더 쌓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오피스텔은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의 소관인 건축법 그리고 주택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세제는 행정자치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제도 개선이 쉽지 않고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실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쉽지 않은 판단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조세심판 청구, 행정소송 이런 것들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게 업무용으로 오피스로 쓰기도 하고 거기서 주거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파텔 이걸 따로 분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시장에서 좀 그렇게 주거용으로 부른다는 사용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을 예.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수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경우에 취득세가 높긴 하네요. 4.6%니까요. 많이 높습니다. 예,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느냐 안 사느냐를 일일이 가서 따져볼 수가 없어서 그런 게 늘 논란이 됐는데 네. 취득세 관련된 문제가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가려질지가 궁금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이번 최근에 정부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하기로 최근 발표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일단 기재부 국토교통부가 이제 4월 28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LTV, DTI를 각각 70%, 60% 정도로 완화했던 것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죠. 그래서 네. 내년 7월까지 더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주택시장에 불어닥치는 한파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좀 조속히 이런 의사결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시장에 좀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2014년 8월에 본래는 1년 정도 한시 완화할 예정이었었지만 이번에 한 차례 연장을 더 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심, 거래량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최근 들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보다 거래와 가격 상승폭이 줄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까지 나오면서 상승 동력을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방 일부는 뭐 조선이나 해운업계의 구조조정까지 겹쳐지면서 수요 기반 붕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칫 LTV, DTI를 예전처럼 다시 강화할 경우 가뜩이나 움츠러들고 있는 주택시장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해서 정부가 연장 방안을 조속히 발표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수도권은 2월 그리고 지방은 5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를 금융권에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LTV, DTI를 완화하더라도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대출은 규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정부가 기준을 낮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개선 효과가 크다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TV, DTI 이것이 이제 너무 부동산 이제 거품이 생기니까 자기 소득이나 이런 걸 보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강화를 했다가 네. 경기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풀어줬는데 계속해서 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예 뭐 이렇게 경기가 계속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더 좀 이 시간만 더 연장하는 게 아니라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좀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일까요? 사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방안을 7월에 밝히고 예. 12월에 수도권은 2월 그리고 수도권 지방은 5월에 규제를 하겠다고 밝힌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라든지 네. 그리고 상환 능력과 관련된 연체율의 추이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직까지는 정부가 추가로 규제 완화를 할 것인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정부가 발표한 대책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대로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빠르면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주력 주택 구입층이 30대 중후반까지 젊어지기 시작했죠. 네. 일종의 이제 에코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주택 시장의 최근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실수요자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의 수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금리를 다소 낮춰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부가 최근에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디딤돌 대출 금리를 사상 최저인 1.6%까지 낮추기로 한 것인데요. 생애 최초 대출 금리가 1%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제 주택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계층은 확실히 정부가 지원을 하되 추가로 여러 채를 구입하는 수요보다는 실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부터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했고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금리는 최저 1.8%까지 낮아질 예정에 있는데요. 이 외에도 뉴스테이나 행복주택같이 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2017년까지 30만 호의 택지를 확보할 예정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이런 것들로 부동산 시장이 가뜩이나 침체되고 있는데 네.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이제 그럼에도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서민들은 이제 여소야대가 되면서 소위
전월세 상한제 뭐 이런 것 좀 돼서 전세금을 좀 묶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지 또 그랬을 경우에 물론 또 문제점도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생각이? 흔히 이제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킬 네. 수 있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서 세입자가 공실이 증가하면 교섭력이 높아지고 임대료가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가 재계약 갱신권, 임대료 상한제, 네. 그리고 전월세 이율 상한제 같은 규제를 하는 임대료 규제책입니다.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뭐 속 시원하게 임대료 규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들을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오히려 그 기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세입자들은 오히려 단기에 임대료가 폭등하는 문제점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규제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공급을 네. 확대하는 것을 공급을. 먼저 해본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신 여소야대의 구도가 됐기 때문에 네. 당분간 임대료 규제책이 법제화될 수 있는 여건들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의 법 개정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정부 부동산 대책 분석까지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